안녕, 차정입니다. 18번째 시간이고요. 법원입니다. 사법부인데요. 선생님, 이거 뭐 교재에는 46페이지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이 있는데 뭐 1시간이면 두 기관 다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시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쪽 파트에서 공부를 이거 나랑 안 맞는 거 아닌가 해서 내려놓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법원도 공부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클릭한 거고 보는 거니까. 자, 계속 힘내줄 걸 희망하면서 시작을 여는 글 확인합니다. 좋은 습관들은 일단 확립되면 나쁜 습관들과 같이 아주 끊기 어렵다.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데 나쁜 습관도 있어요. 여러분 에게 각자에게 나쁜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좋은 습관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선생님이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스마트폰 앱 중에요, 그 하루마다 정해진 시간에 질문이 오는 게 있거든요. 질문. 그래서 그냥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뭐 누구랑 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그 질문이 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저장해 두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쭉 한 이제까지 한 60여 차례, 그러니까 하루마다 한 번씩 오니까 한 2달 가까이를 답을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 이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본인한테 있는 나쁜 습관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 다음 또 한 번은 또 자기한테 좋은 습관, 뭐 그때는 습관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뭐 좋은 점이 있으면 한번 적어봅시다. 해서 나쁜 습관은 많이 적었는데 막상 좋은 거 적으라고 하니까 적을 게 없더라고요. 적을 게 별로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에게 적을 게 이렇게 없나? 이렇게 좋은 습관이 나에게 없나? 라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습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이건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강추. 이건 누굴 위해서냐면, 약속을 한 친구다라고 하면 영화 보러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한 2, 3분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늦는 것도 아니고 한 2, 3분? 뭐 늦은 다음에 뭐 길이 막혔어. 뭐 혹은 뭐 버스를 놓쳤어. 차라리 그러느니 3시 50분까지 나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 버스를 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2, 30분 늦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게 2, 3분도 아니고 2, 30분이면 기다리는 친구들이 그 기다리는 내내 막 짜증도 나오고요. 다시는 나 이 친구랑 같이 영화 보기 싫어. 이런 마음도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켜서 불편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도 약속을 꼭 지키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조차 끊기가 어려워요. 이제까지 내가 계속 약속을 지켰는데 조금 오늘 늦을까? 그러느니 내 일찍 출발하겠다.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걸 알면 좀 고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얘기고요. 공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나쁜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 미루는 거, 그 다음 복습을 나중에 하겠다 이런 거, 혹은 이것도 선생님은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념 정리 다 한 다음 문제 풀어야지. 개념 정리 다 한 다음 문제 풀어야지.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문제풀이를 더디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다 하고 나서 해야지. 그러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잘 쌓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틀리는 것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틀려보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만 안 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굽니까? 네,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 앞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 그 다음에 이쪽엔 뭐 책을 끼고 있네요. 국가마다 정의의 여신, 시대마다 정의의 여신은 그 모습을 좀 달리 하는데, 어떤 정의의 여신은 칼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눈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 눈을 안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통된 걸 골라라 그러면 이 저울인데, 이 저울, 예를 들어 범죄다라고 한다면 그 범죄에 어느 정도 처벌이 따라야 정의로운 것일까요? 이것들도 뭐 학자들마다 이야기를 달리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잘못한 만큼 처벌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만큼 처벌한다. 이걸 뭐 뒤에 가면 응보 이렇게 배우긴 할 텐데, 어쨌거나 이 저울에 여기 범죄가 올라간다면 이쪽은 처벌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혹은 우리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법의 이념 중에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각자에게 그의 목, 각자에게 그의 목. 그러니까 누가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범죄에 관련된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10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거죠. 100만 원의 손해라면 100만 원. 그래서 이런 정의의 관념을 이어나가면서 이번 강은 법원을 정리할 거니까 이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 법원의 조직과 더불어서 심급제도거든요. 그런데 학교 시험을 대비할 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도 한 문제로 별도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도 꼼꼼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46페이지가 되겠네요. 판서 중심으로 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 교재 보면 시작부터 사법의 의미와 사법권의 독립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법이 뭐냐? 뭐 얘는 그냥 한자로 잠깐 썼다 지울 거니까요. 그냥 사자는 이렇게 써요. 적용할 사자입니다. 이걸 왜 선생님이 한자를 굳이 안 쓰다가 이제 와서 한번 써보냐면요. 이게 저 뒤에 가면 민법 파트 하면 민법 파트에 가면요. 이것도 사법 이거죠. 사법 한글로. 근데 요것도 배워요. 요거. 이렇게 적으면 사법이라고 있습니다. 사법. 위에 건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밑에 건 사사로울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사법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은 이번 강에 정리할 건 사법이죠. 법을 해석한다, 적용한다, 재판을 한다, 다툼을 해결한다. 이게 바로 사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사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다툼을 해결한다. 분쟁이죠. 자, 이렇게까지 일단 적어보시고 이걸 사법부에서 하니까 그 사법부에서 갖는 이 권한, 사법권이 독립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걸 개념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2-1번 법원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도 학교 시험이라면 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평가원이 내는 시험은요. 사법권의 독립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1번 법원의 독립, 2번 법관의 독립 이렇게 크게 나눠서 문제를 내진 않지만 학교 시험이니까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법이라고 하는 이 작용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독립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런 뜻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면 다음 강의 헌법재판소를 딱 끝내고 나서 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입법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부가 있어요. 여기에 사법부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때 쓰는 권한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 행정부가 입법부를, 입법부가 사법부를, 사법부가 입법부를, 혹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법부가 행정부를. 선생님이 강의하는 곳 중에 바로 옆에가 물리학을 가르치는 곳도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가다 오다 물리학 관련된 판서를 가끔씩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비슷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물리학 공부하는 친구들도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 아니 왜 정치와 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화살표로 뭔가 쭉쭉 나가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작용 반작용일 수도 있는 거고 즉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만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를 따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이거 힘이 불균형한 거죠. 근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번 강에서는 우리 어디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 사법부지 않습니까? 그럼 사법부가 입법부를 여기 D,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살짝만 좀 들여다보고 갈 테니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진짜 지금 다 정리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일단 적어놓고만 갈 테니까
견제할 때 사법부, 법원이 입법부를 견제할 때 쓰는 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버렸으니까 이걸 지금 당장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놓고 가는 것뿐입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는 건 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아직 안 배웠죠. 다음 강에 배우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한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게 있습니다. 법원에게. 그래서 일단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라고 적어놓고 가겠다 이거죠. 적어놓고 가겠다. 위헌 법률 심판권이 아니고요. 제청권이 법원에게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한번. 사법부가 입법부를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에 들어갈 말은 사법부인 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오늘 수업 잘 들으면 행정재판이 있어요. 행정재판. 뭐 혹은 행정소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나온 김에 행정재판권을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 뭐 뒤에 나오는 걸 미리 이렇게 다 적어야 돼? 여러분 그만큼 유기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즉 헌법재판소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확 들어오진 않지만 일단 적어놓고서 다음 강을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부딪히는 거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누군가는 여러분 이 말을 할게요. 정치여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상식을 쌓아나간다 라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최근에 받은 메일이 있어서 그래요. 최근에 EBS 제자 중에, 그것도 언제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선생님이 딱 메일 받은 때로부터 2년 전에 강의를 들었던 이미 대학생입니다. 이미 대학생. 근데 그 대학생 친구가 이런 생각을 딱 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우리 EBS에서 사회문화 강의를 선생님에게 듣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했나 봅니다. 그 이메일 내용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치여법이란 과목을 좀 공부를 해볼까 해서 EBS에 왔대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듣고 선생님 강의 스타일을 아는 누군가가 정치여법, 그 당시엔 해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엔 법과 정치였겠죠.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수능 과목으로는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혹은 이 국가가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좀 더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EBS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상식을 더욱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뭐 강의를 이제 수강하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 대단한 것 이면에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그냥 단순한 상식 수준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정치여법을 공부한다? 그걸 말릴 생각은 없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일반인들의 상식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좀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일반인들 다 아는 거 아닌가? 막상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요, 뭐 전공자 혹은 정치에 아주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진 않거든요. 그래요. 누구든지 배우면 익힐 수 있는 지식이긴 하지만 이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수험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안다면 진짜 박수받아 마땅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법원한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입법부, 국회를 견제한다라는 말을 쉽게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걸 좀만 잘 버텨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낸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게 맞아요. 절대 이걸 그냥 상식이라고 부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입니까? 자, 밑에는요, 법관의 독립이 있는데, 이 법관의 독립은요, 신분상의 독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배우면 나눠서 낼만 하겠죠. 재판상의 독립이라는 게 있거든. 자, 이거는 다 적진 않겠고, 신분상의 독립, 법관이니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는 뭐 판사 이렇게 부르는
이제 국가기관의 담당자인데 요 법관이 신분상으로 독립된다는 게 무엇일까?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신분상 독립,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헌법으로 법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더라. 그거는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이미 법관의 임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면 이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만큼 두텁게 법관의 신분을 독립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재판상의 독립은요, 법관들은 재판을 할 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에서 이 성격을 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분상의 독립 안 적겠다고 했는데 결국 적게 되네요. 법관의 신분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다 그냥 줄여서 쓴 거예요. 뿐만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임기, 그 다음에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법관의 임기라든지. 법관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라고 하면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라는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 보장 by 헌법입니다.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 재판상의 독립, 재판을 할 때는 뭐에 의해서? 재판 by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법원에도 급이 있어요. 급. 그게 바로 이제 각급 법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지방 법원이 있고 고등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상급 기관, 하급 기관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하급 기관의 판사, 법관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독립하여 재판을 하는 거지, 상급 기관에 뭐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연락해서 이 재판 어서 빨리 끝내게 라고 해서 이런 외압에 휘둘리면서 재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판을 할 때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쪽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풀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법원이 있습니다. 얘는 지울게요. 법원의 조직부터 정리하기에는 아직 여러분이 이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거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3번이죠. 3번에 재판의 종류를 우선 정리해 드릴게요. 재판의 종류. 얘는 교재 중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한 번쯤은 적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의 조직 먼저 정리할 게 아니고요. 재판의 종류를 알아야 법원에서 개인들끼리 분쟁을 해결하는 건가? 혹은 누군가를 처벌하라는 재판인가? 성격이 아주 다르니까 이걸 모른 채로 그냥 법원의 조직만 외우는 건 공부가 다소 좀 더디거나 아니면 좀 부족해지게 됩니다. 재판의 종류 총 몇 가지 해볼까요? 7가지 다 해볼까요? 7가지? 근데 7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은요, 민사재판이 있어요. B.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C. 행정재판이 있어요. 행정재판? 그렇죠, 여기 있죠. 행정재판. 이렇게. 원래 재판은 이 셋 중 하나예요. 원래는, 성격적으로는. 민사재판은요, 개인들끼리의 분쟁을 다툽니다. 개인 간 분쟁.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게 있냐 생각해 보시면 민사재판, 대표적인 게 돈 관련된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사재판에서는 재판을 건 사람을 뭐라 할까요? 원고라고 하죠.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뒤에 가면 우리 민법 파트에서 살짝 나오겠지만 민사재판,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게 빌려준 돈, 대여금, 반환해라 이런 거죠. 뭐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뭐 소유권 확인하는 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민사재판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형사재판은요, 개인 간 분쟁이 아니고요,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그럼 범죄에 맞게 형벌, 이걸 부과할 수 있는 재판을 형사재판, 형사소송이라고 하죠. 여기는 원고가 누구냐?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등장하면 형사재판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누구랑 다투는 거냐면 피고인의 범죄를 검사가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사재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위에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인지를 살짝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도 썼다 지울 거예요. 갑이 을을 다치게 했어요. 뭐 심지어 폭행해서 다치게 했다. 그러면 을이 피해자가 되죠. 갑은 가해자가 되죠. 자, 이때 이 사건이 두 개로 분리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건이 분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친 을의 입장에서 뭐 갑이 을을 때려서 뭐 코뼈가 부러지게 하거나 안면이 함몰되게 하는 그런 상해를 입혔습니다. 와, 그래서 막 전치 뭐 10몇 주 뭐 이런 아주 심각한 그런 부상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을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가해자 갑을 처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1번과 2번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게 1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민사재판입니다. 갑을 처벌할 수 있냐? 이건 형사재판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민사, 형사 분리가 되면서 이 재판은 원고와 피고로 나뉜다고 했죠. 원고와 피고. 그러니까 원고가 을, 그렇죠? 손해배상을 하세요. 피고가 갑. 뭐 이런 식의 재판이 일반적이고요. 형사소송은요, 원고가 누구라고요? 재판을 거는 건 검사입니다. 검사. 그래서 검사가 기소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 풀 때 검사가 기소했다, 공소제기했다, 이건 이 피고인인 갑, 피고인 갑을 처벌해달라고 검사가 형사재판을 신청했다, 이걸 기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란 두 글자가 나오면 그냥 형사재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그러네, 다투는 사람이 다르죠 이게. 그 얘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사재판에서 요 피해자인 을은 형사재판의 주인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형사재판에 당사자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써두시고, 아 그래서 A,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성격이 다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요. 행정소송은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행정소송 중에 우리는 요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 뭐 대체로 뭐 예를 들면 운전면허 발급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지만 발급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뭐 혹은 어떤 식당이 있다, 뭐 혹은 어떤 영업장이 있는데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을 취소할 수도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위법하다라고 누군가 이제 국민이 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느냐, 혹은 왜 나의 영업을 정지시키느냐,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법원에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이라는 말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소송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 중에 취소소송은 기억했으면 해서 A, B, C 정도로 정리를 하되, 선생님 이거 말고는 없나요? 이거 말고는요, 사실상 A, B, C를 좀 더 잘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D, 가사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가사재판은 넓게 보면 민사재판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과 개인이 다투는데 그 둘 사이가 가족관계일 때 이걸 가사재판이라고 부르고요. D 했네요. A, B, C, D, E, F, G까지 가면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E는요, 특허재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거재판도 있습니다. 그 다음 G는 군사재판도 있는데, 이 군사재판까지 아주 뭐 디테일하게 알 건 아니고, 아까 가사재판이 넓게 보면 민사재판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밑에 있는 특허재판과 선거재판은 넓게 보면 행정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특허의 요건을 갖추어서 특허 등록을 하러 갔는데 국가에서 이 특허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국가는 왜 나의 특허 신청을 안 받아주냐, 이렇게 다툴 수 있잖아요. 그걸 특허재판, 특허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선거재판은 좀 더 들여다볼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선거재판은 선거에 혹은 뭐 당선에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거니까 유효인가 무효인가,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다투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선거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선거는 무효다. 이걸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을 선거재판, 선거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잘 보세요. 얘랑 얘가 이제 뒤에 정리가 될 3심제 예외가 되거든요. 원래 재판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3번까지 받게 돼 있는데 특허재판과 선거재판은 3심제 예외로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 뿐이고요. 이 선거소송은 뭐 때문에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 의원의 선거법 위반의 다툼,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소송이다. 여러분 이건 뭐냐? 선거소송이 아니고요. 얘는 선거재판이 아니고요. 어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가를 따져서 얘는 국회의원의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아주 다른 거예요. 유죄 무죄 다투는 건 여기죠. 범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피고인의 유죄냐 무죄냐 이걸 다투는 소송은 형사소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결론은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는 형사소송으로 풀어야 됩니다. 형사재판. 그래서 얘를 3심제라고 푸셔야 돼요.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이렇게 특허소송과 선거소송은 3심제 예외에서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군사재판은 그냥 넓게 보면 형사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또는 군인을 상대로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군사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군사재판도 원칙은 3심이거든요. 그런데 또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은 단심에 끝난다, 한 번에 끝난다, 그마저도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또 3심까지 간다. 이렇게 예외가 존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설명까지 듣게 되면 잠깐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건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는 건요, 얘도 나오라면 나올 수 있지만 A, B, C가 3심이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3번까지 갑니다, 3번까지 갑니다, 얘도 3번까지 가요. 그리고 원칙은 얘도 3번까지 가죠. 다 3번까지 가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도 3심.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허재판과 선거재판은 3심제 예외로서 특허소송은 2번까지 가고요. 선거소송은 2번까지 가는 게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있습니다. 다시 2번까지 가는 게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있는데 그건 뒤에 심급제도에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재판의 종류까지 됐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 교재 봐도 잠깐만, 재판의 종류는 없는데? 그렇죠. 바로 법원의 조직, 권한이 시작이 되죠. 대법원은 뭐 하는 곳이고 고등법원 뭐 하는 곳이고 지방법원 및 지원은 뭐 하는 곳인가. 그래서 이 내용을 재판의 종류와 이렇게 묶어서 4번 바로 심급제도를 정리하면, 자 들어보세요. 얘랑 얘를 잘 묶으면요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법원의 조직이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법원의 조직을 따로 정리한다기보다는 재판의 종류를 일단 알고 나서 심급제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법원의 조직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자, 우선 심급제도의 뜻은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한 번에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서로 급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심급제도. 다시 한번. 심급제도라고 하는 건 서로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여러 번 받게 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거죠. 근데 이 말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쭉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사법권이 독립되는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 이게 단답형으로 나오면 재판의 독립을 통해서, 즉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럼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런 정도까지는 써주면 단답형 문제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 왜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심급제도 왜 재판을 여러 번 받게 하는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요 심급제도는 원칙이 3심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원칙은 3심제다. 3번까지 받게 한다. 그러니까 3번까지 받게 하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순서도 알아야 되고 그 법원의 조직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따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2번에 끝나거나 아니면 1번에 끝나는 게 있어요. 단심제가 있습니다. 단심제. 3심제가 원칙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민, 형, 행정소송, 가사재판, 그럼 군사재판, 원칙은 3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2번에 끝나는 게 뭐가 있냐? 얘가 특허재판이 2번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서 특허법원이 1심이고 대법원 2심 끝 2번까지 갑니다. 단심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특허재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특허재판만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선거재판도 여기 와 있는 게 있고요. 선거재판이 또 여기 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선거재판인데 2번까지 가거나 1번까지 가는 게 따로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선거재판이 좀 작은 선거가 있어요. 작은 선거. 이쪽은 큰 선거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그럼 큰 선거가 뭔가요, 선생님? 도대체 선거재판에서 크다는 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적지 않겠지만 특별시, 광역시, 뭐 도지사 선거 이런 것이 선거재판이고 이제 그만큼 스케일이 큰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효력을 유효냐 무효냐 빨리 정해줘야 되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한 번의 재판이 끝나는구나까지 정리하시면 일단 됐습니다. 작은 거는요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좀 작은 거구나, 혹은 선거소송은 2번까지 가는 게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있다 라고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여기는 뭐 적을 거 없나요?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적어보면 비상 계엄하에 군사재판이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건 또 3번까지 갑니다. 일단 적어놓고서 학교에서 정리한 내용이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를 이거 기준으로 딱 비교해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했어. 그러면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되고 선생님 저희는 이런 거 아주 강조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얘를 잘 보시면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한 번에 끝나네. 그런데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소송은 형사소송이니까 3번까지 가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틀릴 것 같죠.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애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틀리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소송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국회의원 선거소송이잖아요. 얘는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이고 위반을 다투는 소송이니까 형사재판이어야 됩니다. 3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3번까지 가는 거냐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오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심급제도에 대한 의미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3심제다 정리했고요. 상소라는 말은 이제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가서 심급제도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건 또 뭔가 재판을 3번까지 받는다. 대법원이죠. 대법원이 이제 법원의 최고 법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린 그전에 배웠던 게 대법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대법원장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대법관은요? 그렇죠. 대법관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죠.
여러분 이거 장관이라고 적은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 대법관. 적어드릴게요. 대법관, 대법원장.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뭐라 하느냐? 일반 법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반 법관.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사 하면 떠오르는 어떤 뭐 이미지가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 법정 드라마나 법정 관련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판사가 세 분 이렇게 있을 때 거기 있는 뭐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일반 법관이에요. 일반 법관. 일반 법관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그냥 일반 법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반 법관은 누가 임명하나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살리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된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완벽하고요. 선생님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도대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해보죠. 민사든 형사든 상관없이 민형사사건, 이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상관없이란 뜻이에요. 각각 사건마다 경한사건이 있고요. 중한사건이 있죠. 이렇게 적으면 꼭 여러분들은 막 무슨 뭐 영화의 한 대사처럼 멋이 중헌디 막 이러면서 뭐가 중한 거냐, 도대체 뭐가 중한 거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멋이 중헌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경중을 밝혀줍니다. 경자는 가볍다라는 뜻이고 중은 무겁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무거운 사건이냐 가벼운 사건이냐. 여러분들은 또 물어봐요. 아니 무거운 사건이다 가벼운 사건이다, 아니 이게 뭐 무게를 재는 거면 뭐 10kg 이상이면 무겁다 아니면 가볍다 라고 할 텐데 도대체 민사사건에서 무거운 사건이 뭡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근데 혹시라도 궁금하면 대체로 뭐 2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중한 사건이냐 경한 사건이냐, 뭐 형사재판이라고 하면 뭐 징역 1년 정도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나누긴 하는데 그런 기준을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가벼운 사건과 무거운 사건을 나눴을 때 첫 번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 이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가벼운 사건이니까 단독 판사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하고요. 중한 사건,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라고 써있죠. 판사가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다 보니까 여기 판사님이 한 분 계시고 옆에 또 판사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요런 게 중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왜? 첫 번째 재판을 3명이 담당한다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재판을. 그러니까 이것도 가벼운 재판은 1명이 담당하지만 무거운 사건은 3명이 담당하도록 한 것조차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가벼운 사건 1심을 판사 1명이 담당하게 되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합의부, 두 번째 사건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항소부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대법원 사건이 되면서 대법원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중한 사건은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있어요. 지원이라는 말은요. 우리 교재도 뭐 써있긴 한데 지원이라는 말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동주민센터는 동마다 다 있죠. 구청, 뭐 시청 다 어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원은 어디 있어요? 당장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지역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러게 법원 어디 있지? 법원 어디 있을까? 막상 생각해보면 법원의 위치를 아는 친구들도 많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왜 많으냐면 법원은 동주민센터만큼 흔하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남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수원이에요. 수원. 그래서 수원 지방법원이 있는데 수원만큼 인구가 많은 곳이 옆에 보면 또 성남시도 있죠. 또 뭐 안양시도 있고 뭐 용인시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게 수원지방법원에서 경기 남부권에 있는 사건을 해결을 하는데 그래도 인구가 많은 곳은 예를 들면 성남 사시는 분들한테 소송하시려면 수원까지 오세요. 그것보다는 그냥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남 쪽으로 지점 하나 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나뭇가지 뻗듯이 거기에 출장소 하나를 거기다 만들어둔 느낌? 그래서 그냥 지방법원 및 지원이라고 쓰여 있어도 다 그냥 지방법원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수원, 지방법원, 안양, 지원
아,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양으로 뭐 출장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은행 같은 경우는 본점, 지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원이 있고 지원이 있다. 어쨌거나 지방법원이구나. 시작부터 3명이 담당했다면 2심은 고등법원 담당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대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요. 행정법원이 따로 있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행정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갑니다. 행정소송. 어쨌거나 여기도 3심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뭐 가사재판도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1심, 그 다음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까지 가는 거구나. 그런데 특허소송은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이 이렇게 있어요. 특허법원에서 1심 담당하고 2심을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은 다를 수 있지만 끝은 그냥 대법원이구나. 다시 한번, 시작은 다를 수 있지만 끝은 대법원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은요, 그렇죠, 그건 대법원에서 시작이고 대법원에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단심으로 끝나는 건 대법원에서 시작, 대법원에서 끝까지 정리하시면 심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우리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심급제도를 두어 당해 재판에, 그러니까 해당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해당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 여기까지만 다루시면 되거든요. 상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상소는 불복 절차를 다 상소라고 부릅니다. 상소. 그런데 상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함을 느낄 게 선생님이 이게 알겠어요. 지금 거의 뭐 카메라를 뚫고 여러분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느껴지냐면 이건 뭐고 저건 또 뭐야?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요. 아직 우리가 소송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뭔지 결정 또는 명령이 뭔지를 아주 꼼꼼하게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을 배웠다. 형사재판, 형사 절차를 배우게 되면 판결, 유죄 판결, 무죄 판결. 그렇죠.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이런 걸 배우게 돼요. 뭐 민사재판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 원고 승소 판결, 원고 패소 판결 이런 판결이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풀 때 그냥 밝혀줘요.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넘기는 걸 뭐라 하는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넘기는 걸 뭐라 하는지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용어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게 자음 하나 때문에 답이 바뀌게 생겼어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넘기는 걸 항소라고 하고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 넘기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1심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2심 넘기는 걸 항고라고 하고요. 2심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3심 넘기는 걸 재항고라고 하고요. 이 모두를 한꺼번에 부를 때 상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소제도라고 하면 불복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다음은 어떠한 상소제도를 이야기한다. 뭐 1심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건 무엇이라 하나요? 그러면 항소 이렇게 적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답답하다고 느끼냐면요. 영어로 항소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항소, 어필한다. 나의 이 억울함을 어필한다. 상고 영어로 뭘까요? 어필입니다. 뭐야? 항고 영어로 어필이에요. 어필. 이것도 어필이고요. 상소도 영어로는 그냥 어필이거든요. 재항고는 리어필입니다. 리어필. 뭐야? 뭐 어쩌란 얘기야? 그렇죠. 원래는 불복 절차라고 해서 나의 억울함을 어필한다. 다시 한번 따져주세요. 이런 뜻인데 이걸 한자로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헷갈릴 겁니다. 근데 반복하면 익숙하게 될 겁니다. 이번 강 완강 코드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그렇죠. 상소제도 정리하는 거니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넘기는 걸 항소 이렇게 다 적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부를 때는 상소라고 한다. 써있죠. 이제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때 3심이라는 것은 3개의 심급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반드시 3번의 재판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사건, 경한 사건의 경우 1심
단독 판사 1명이죠. 2심 지방법원 법원 합의부 3명이죠. 무거운 사건, 중한 사건의 경우는 1심부터 합의부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세 번째 재판은 대법원에서 받게 되는구나. 자, 계속 비슷한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잔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야, 내가 이것까지 잘 정리해서 문제를 맞춰낼 수만 있다면 나는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구나. 이건 여러분들을 그냥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한 번만 잘 해보세요. 잘하면 이거 전략 파트가 돼요. 나는 통치기구에 자신감을 갖는다? 그러면 문제가 탁탁 풀립니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정.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다 봤던 혹은 소개했던 조문들이죠. 자, 이건 뭐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이거 살려두세요. 법관도 탄핵 당할 수는 있겠구나. 자, 그 다음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했죠. 그 다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독립,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그러네요. 요 다의 조문은 재판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설명해 드렸고, 네 번째, 라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불이익을 당한다. 아니죠. 여기 라는 파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사유에 의해서 징계될 수는 있습니다. 4번 틀렸어요. 정답 4번입니다. 5번, 가부터라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다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헌법 조항 라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건 법관들도 탄핵 소추받을 수 있구나. 국회에 의해서.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다음 강에서 선생님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말할 때 한 번 더 강조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 됐고요. 이제 우리는 9번까지만 풀면 되는데 이것도 보세요. 지방법원 및 지원의 단독판사 1명이니까 여기가 경한 사건입니다. 가벼운 사건.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니까 3명이죠. 중한 사건입니다. 상소 제도를 보세요. 여기 항고라고 적을 때는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거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여기에 항소라고 적는다 라고 한다면 이쪽은 판결. 왜 제가 유죄입니까? 이런 식이죠. 형사재판에선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유죄 판결에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2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상고라고 하죠. A에 들어갈 건 지방법원의 합의부다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밑에는 중한사건이니까 고등법원이 되죠. 기역은 항소, 니은은 상고이다. 맞죠? A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맞죠? B는 고등법원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누구든지 상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절대 상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험생에게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시험 문제를 맞히냐 틀리냐의 포인트가 되어버릴 거니까. 네 번째, 일반적으로 가는 경한 사건, 나는 중한 사건. 그러네요.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고요. 가와나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급제도, 그 중에 3심제도를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 골랐고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강에서 헌법재판소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통치기구의 마지막이자 완성입니다. 완성. 더욱더 힘을 내주길 희망하면서 다음 강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재욱이었습니다. 안녕!